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실질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은요, 구체적인 내용이 낮은 수준에서 협의가 돼서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득실을 잘 따져보고 추가 협상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후강퉁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시가총액만 4천조 원을 넘는 세계 5위의 중국 증시는요, 성장성이 높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날짜 1111이죠. 빼빼로데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솔로의 날, 광군절이라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는 최대 대목이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오고요. 닫혔던 소비 심리가 이런 날들로 인해서 과연 개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개방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들이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9%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오늘 전국 공무원 노조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요구와 함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방안을 취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2부에서 공무원 노조 측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 소식, 어제도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에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할 실무팀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3부에서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서 한중 FTA 협상을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을 연결해서 한중 FTA에서 어떤 얘기 오가는지 직접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호재 역할을 했던 네. 자동차 주식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을 이끌어주었다. 끌어주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불효자가 효자가 된 하루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4.77포인트, 0.24% 상승하면서 1960선을 넘었습니다. 196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5.91포인트, 1.10%로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 기록하면서 545.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한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9%, 포스코는 3%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된 데는 현대차 그룹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늘 이렇게 상승한 데는 현대차가 약 5.7%, 기아차가 2% 정도 수준 상승했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대기업들 유보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유보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자사주 매입을 하시면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유보로 갖고 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이 뉴스는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요즘에 현대차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죠.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전망도 계속 어두워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아줬습니다. 주가 하락의 브레이크는 이번 그 자사주 매입건으로 확실히 밟혔기 때문에 쉽게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네.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빠진 것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전망이 나빴고, 밸류에이션은 가치 측정을 해보면 현대차 자체는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기대의 언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건이 상당한 기대의 언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의 대기업들, 예. 돈 많은 대기업들도 꼭 좀 이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현대차가 아주 해보나를. 적절한 시점에 했네요. 어제 그 한중 FTA 한데 자동차가 양호해서 빠졌다 그래서 또 타격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네네. 자사주 매입으로 수비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한국의 기업들이 이럴 여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주도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네. 흐름들을 조금 더 강화하신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할인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4분기 전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할인이 좀 더 과도하게 이루어진 시장인데요. 뭐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지수 빠지는 건 1900 정도 수준이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1900선이면 한국의 장부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나라를 돌아봐도 시장 전체가 장부가 수준에서 거래되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일반적 평균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 등이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은 의미가 좀 있는 행위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FTA 협상에 따라서 몇몇 관련주들이 좀 기대를 모으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한 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아주 발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7%, SM은 6%, 그리고 CJ ENM은 한 7%의 아주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한중 FTA가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향후 성장성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행 관련주인 하나투어도 약 한 5%의 상승을 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은 이게 지속적일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네, 지금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서 네. 내일 내일인가요? 모레. 네, 내일 예. 모레 목요일 날. 네,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장을 좀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10월 달보다는 뭐 11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월 초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아마 좋은 흐름들이 예상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악재의 원인이었던 엔화 약세가 뒷덜미를 좀 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도 엔화 약세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0.64엔 현재 달러 대비 약세 나타나면서 115엔이 넘은 115.19엔이 달러당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계속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 엔화가 가장 약세였던 적이 2002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달러당 135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약 15%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미 올해 들어와서 15% 약세를 네. 나타낸 엔화의 약세가 더 가속화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게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듣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는 네.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태 무역지대를 지지한다 그랬는데 아태 무역지대는 뭔가요?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제안을 한 일종의 지역 경제 공동체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왕에 에이펙에서 이제 2006년부터 쭉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다자간 F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TPP, 환태평양 경제 예, 그렇습니다. 동반자 협정하고 좀 대치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북미 자유무역지대 협정, 나프타라든가. 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FTA라고 그러면 이제 두 나라 간에 어제도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FTA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묶어서 네. 아세안이라든가 북미의 나프타라든가 또 TPP 이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예. 거라든가 이걸 아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 아시아 태평양의 거대 FTA 지대를 하나 만들자. 예.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를 만들자는 건데 특히 이거는 논의는 쭉 되었습니다만 중국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왕의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네.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주도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질서, TPP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질서.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을 놓고 아시아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놓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흐름이 있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그 선도 발언에서 네. 이 FTAAP를 지지하겠다,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배제하고 무슨 중국 편을 들겠다. 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하고 더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것이 궁극에서는 뭐 지역 경제의 협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현실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G2 이른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 뭐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를 선택할 건 아니겠지만 어떤 발언을 하든 한쪽은 반갑고 한쪽은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네. 우리나라의 입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신하기가 상당히 힘든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한 게 있나요? 일본은 뭐 지금 일본은 TPP에 TPP니까, 가입을 예. 하겠다고 하는 상태죠.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TPP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네. 지금 한 상태인데 사실 뭐 딱히 좁게 이쪽으로 올 보면 만한. 동북아 지역만을 네. 놓고 보면 또 예. 중국과 일본 간의 경합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주도 질서에 이렇게 쉽게 뭐 그냥 편입되는 이런 거는 일본은 원치 않는 네. 분위기입니다. 아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이 예, 얘기도 예.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맥주 진한 거 좋아하세요? 네, 전 지난 거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진한 맥주가 요즘 인기가 있어서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맥주가 뭐 이제 맥주 업체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맥주는 싱겁다. 음료 또, 같죠? 예, 맛이 네. 없다. 예. 뭐 이런 그 부분적으로 사실이고 또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토종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맥주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네. 국내 이 맥주 업체인 이 오비랑 또 하이트인가요? 네.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그래서 맥주 업계들이 굉장히 지금 아무튼 자극을 받고 고전들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더 진한 맥주를 내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비 맥주가 이 오비 골든 라거라고 뭐 상당히 그 좀 약간 진한 형태의 맥주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숙성 기간도 길게 가가지고 왔고 정통 독일 뭐 몰트를 쓰고 네. 그래서 좀 진한 맛을 내는 맥주를 내놓았는데 지금 사실 이 맥주 시장이 보면은요 최근에 그동안은 이제 오비와 하이트 진로가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롯데가 뒤늦게 이제 뛰어들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네. 있습니다. 들어왔죠. 롯데가 클라우드라는 상당히 그 진한 맥주를 네. 내놓으면서 포괄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금 이 진한 맥주 시장만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 이 하이트 진로의 맥스라는 제품이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비의 골든 라거가 16%, 또 수입 맥주가 31% 이런 거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클라우드가 뛰어들면서 점유율을 28%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진한 맥주 그렇군요. 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 오비 쪽이 밀리게 되니까 결국 오비가 이 새로운 진한 네. 맥주를 내놓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맥주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크게 보면은 국내 맥주의 이 수입 맥주들의 거센 도전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상태고요. 또 국내 맥주 3사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2개사에 롯데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고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소비자들이 이제 뭐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 맥주를 마셔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결국 맥주업계 스스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결국은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쟁의 힘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네.
이 오랫동안 두 거대 맥주 회사가 양분해오던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수입 맥주가 뛰어들고 또 롯데라는 후발주자가 뛰어들고 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뭐 맥주의 네. 품질도 올라가고 이게 바로 경쟁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쟁 잘해야지 뭐 소독약 냄새 난다고 뭐 비방하고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서로 네. 이제 그 비방, 네. 벌뜯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질서만 깨끗하다면은 뭐 당연히 좋죠.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정부의 경기 판단을 알 수 있는 그린북 발표가 됐죠. 네, 11월 그린북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매달 내는 그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 네. 표지가 녹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북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붙은 건데 오늘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제 고용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가 계속 낮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물 경기 쪽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네. 공식적으로 진단을 한 것이죠. 예컨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단톡법 영향으로 이제 휴대전화 판매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도 증가율이 계속 둔화가 네. 되고 있고 백화점 쪽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이 초이노믹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정부는 알겠습니다.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 여당이 나서고 있고요.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법이 잘못됐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찬반 투표를 했는데 99% 정도가 반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다시 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측이 다 합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역시 여당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오늘 찬반 투표도 했는데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양허입니다.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 즉 FTA를 맺으려면 어느 품목의 관세를 낮출지 어느 분야를 개방할지 협상을 벌입니다. 관세를 낮추고 개방하기로 한 품목이 정해지면 그걸 두고 두 나라가 양허했다고 하죠.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선 관세를 낮추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해서 양허입니다. 양보하는 것을 허락했다 해서 양허. 쉽죠? 그럼 양허 제외 품목은 뭘까요? 양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니까 관세를 낮추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쌀이나 고추 등 농산물을 대거 양허 제외했는데요.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관세도 없이 한국에 밀려 들어오면 한국의 농업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3살 때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98% 이상의 공무원이 반대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단체들이 오늘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그러니까 줄여서 공투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98.64%가 반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99%가 반대를 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을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재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당의 공무원 연금안 개정안 찬반 투표했고요. 거의 99%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는데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도 예상 못했고, 예. 이렇게 많은 반대표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총 투표자가 44만 5천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33만 9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율이 98.64%입니다. 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은 수치네요. 투표율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투표율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네. 공무원들이 총 106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경찰이나 또 소방 공무원들 이런 또 교도관이랄지 이런 제복 공무원들을 빼면 네. 약 79만 명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55% 정도는 이제 투표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중앙부처랄지 또 이렇게 투표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수능이 있어서 교원들의 좀 참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향후에 이제 17일까지 네.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게 되면 투표 인수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럼 오늘 투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17일까지 하고 18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투표에 이 반대표가 나온 것도 예상보다 높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 찬반 투표 결과는 그러면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생각이다라고 위원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11월 1일 날 100만 공무원 교원 총 걸기대회를 했는데 네. 그때도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인데요. 그걸 또 뛰어넘은 이제 투표자 수 그리고 그 압도적인 반대율로 봤을 때 네. 전체 공무원들의 의사가 이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굉장히 지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이 결과를 따로 정부에 전달은 하셨나요? 아니요, 따로 전달하지는 않고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정부는 그거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것으로 당연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바빠요. 이게 연내에 연금 개혁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오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을 한다. 그래서 하우상박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서 그런 장차관들이나 이런 고위공무원들이 네. 자신들의 연금을 내려놨어야죠. 예.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도 400만 원이 넘는 고액연금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도 보수의 9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은 정작 자신들의 희생을 하지 않고요. 하우상박 얘기했지만 사실상 하위직들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연금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마도 고위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충성 서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정말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차관급 이상인가요? 그렇게 아마 서약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차관급 이상의 이제 설명이 있었고 네.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들, 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 이렇게 서명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요. 여당의 안에는 이렇게 뭐 적극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예,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늘 주장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 공무원 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국민 같은 경우도 그 정부나 새누리당이 그 공개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2060년이면 고갈됩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만에 한 1,000조 정도가 적자가 발생됩니다. 또 기초연금도 지금 재정 추계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2040년이면 한 해 100조가 지금 국가 예산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정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차제에 전체를 놓고 한번 그 개혁 방안들 그리고 재정 대책 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입장인 거고요. 예, 정부 안은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안은 정부 안은 그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은 그 연금으로서 그 노후 소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네. 공무원들은 그 재취업도 제한되고요. 재직 중에 그 영리행위도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생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예 그 뭐 또 5년간 또 그 연금도 단절시켜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고요. 또 공무원 연금에는 그 이제 국민연금처럼 단순 노후 소득 보장 외에 후불임금 문제나 네. 또는 뭐 산재 고용보험 각종 기본권 제한들이 인사정책적인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 개혁도 안 돼 있고 네. 한마디로 좀 엉터리 법안이고 졸속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안 자체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투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예.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그 공적연금을 그 개혁을 할 때는 그 사회적 합의를 구성을 해서 그 장시간에 거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연내 처리하겠다. 또 특히 뭐 청와대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뭐 군대식으로 그 이렇게 뭐 전원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 방식부터가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이 국민들 간에 또 공무원들 간에 그런 그 갈등들을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여당하고 끝장 토론하신 것도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게 어차피 여당도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 측도 들어가게 되고 전문가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얘기가 잘 될까요? 저는 새누리당이 왜 그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그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네. 법안부터 내놓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 네. 이해 당사자 다 참여해서 예.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논의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겠다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지금 딱히 없죠. 예, 이유가 밝힌 이유가 딱히 없고요. 그리고 네. 관련 자료조차도 아예 공개가 안 돼요. 재정 추계 자체를 뭐 아예 그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추계가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개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지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제시한 개편안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네. 최고 350만 원, 최저 150만 원을 주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겐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 퇴직 연금액을 15% 삭감하면은 재정 절감액이 정부안보다 더 많아진다. 이런 안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수 교수께서 그 연금에 대한 기능들, 가장 기본적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이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한 것 같고 특히 또 고액연금 문제가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요. 그 공무원들의 그 보수가 그만큼 그 편차가 심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하위직 보수를 좀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상한제 부분들은 뭐 새누리당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그 이제 반대를 하던데요. 네. 향후 이 부분들도 그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 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그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다양한 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로 보고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좌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새누리당이 반대를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고요. 안 아마 하면은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네.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사회적 합의 형태를 취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 정부는 너무 이렇게 일방 독재 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뭐 계획을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같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예. 상식이고 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른다는 것이 그 비민주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서도요,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권이 연금 개혁을 하는 걸 개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전공로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신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런 엉터리 졸속 법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좀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전공로뿐 아니라 네. 그 공투법 소속 모든 단위들이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면 네. 법안을 뭐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취임 투표나 총파업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네.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이제 대표자들이 좀 모여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예. 단계적으로 그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신임을 묻는다는 거는 뭐 국민투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투표가 되지 않겠냐 싶고요. 네. 뭐 필요하다면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쓴 것이라 제가 뭐 언급하기 좀 못하긴 합니다만은 빅딜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 여당이 개혁안을 조금 더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뭔가 제안을 하고 있다.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이건 빅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이 공무원 연금 법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네.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정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이 개혁을 하고 싶으면 그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뭐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과 다른 것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노후 예. 그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알겠습니다. 것이다 하는 네네. 측면에 있어서 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모든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노후와 함께 또 국가의 그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는 지금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 연결해서 공무원 노조 측의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IT 경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미국 갔다 오셨다고요? 예, 열흘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에 다녀왔는데요. 네. 예,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랑 구글, 퀄컴 같은 IT 기업들이 진행하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요. 네. 현지에 가서 주요 IT 기업들이나 벤처 투자자들 만나서 그 생태계 좀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벤처 투자자들이나 IT 기업인들한테서 그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스타트업들 해외 진출을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네. 듣고 뭐 그런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벤처를 하려는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예, 글로벌 K 스타트업이 정식 명칭이고요. 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좀 창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 중에 좀 선발을 해서요. 예. 피칭,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뽑히신 분들이 네. 현지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랑 기업들 만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거기서 같은 일을 하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뭐 조언도 듣고 하다 보니까요. 네. 현지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습득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미국 어떤가요? 그 외신만 보면 스타트업 열풍이 뭐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뭐 미국에는 특히나 뭐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네.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통적으로 IT 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뉴욕에서 그러니까 패션이나 금융, 교육, 콘텐츠를 하는 회사들이 뉴욕에서 상당히 많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도 그 실리콘밸리랑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더 뉴욕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위기까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도 이제는 제2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군요. 네, 특히 인터넷 미디어, 그다음 콘텐츠, 정보과학, 패션, 금융 이런 쪽을 좀 특화된 부분에서 네. 예,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뉴욕시가 그 테크 캠퍼스라고 해서 코넬이랑 같이 해서 코넬 공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실리콘밸리 그 부흥을 이끈 게 그 스탠퍼드 대학교 예. 공대의 유능한 인재들이었다면 그렇죠. 뉴욕은 이 테크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 정보과학 인재들을 좀 많이 영입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 하려면은 아예 그냥 미국으로 가는 한국인들도 제가 꽤 봤어요. 네네. 실리콘밸리 가서 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현지는 분위기가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하다가 실패하면 잘 안 되고 이런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그 한국인들과 오히려 네.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한 평가도 좀 많이 주셨어요. 네. 예컨대 이제 뭐 미국에서 원래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 공대를 나왔고 구글 출신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네. 그런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되게 강한데 한국 예. 기업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요. 확실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제대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런 뭐 반응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글로벌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실제 그러면은 거기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셔서 하시는 분들이겠죠? 조언을 주신 분들은요? 그렇죠. 네. 예컨대 뭐 유튜브의 스티브 첸 같은 경우, 그런 네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계에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 언제든지 뭐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본인이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 현재 많이 가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분야들이 좀 많던가요? 한국에 있는 그 딱히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네. 최근에 뭐 관심 있는 트렌드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네. 같고요. 예. 오히려 그 제가 트렌드 얘기는 좀 얘기 나왔었는데요. 네. 그럼 차라리 트렌드 얘기 쪽으로 네네. 말씀을 하는 게 트렌드라면 나을까요? 어떤 트렌드인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게임이 많았잖아요. 네. 모바일 게임이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근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이제 좀 성숙 시장으로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빅데이터,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왔었잖아요. SNS, 네. 페이스북 이런 걸 중심으로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막 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업체에 좀 투자자 관심이 쏠리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네.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활용 서비스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에 네. 대해서 올해까지는 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라던가 뭐 이제 IoT가 좀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운 기술로 여겨졌다면 즉 앞으로는 그게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사물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내는 플랫폼 기술 개발 쪽으로 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좀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아직 모바일이 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택시로 들어가면 우버고 우리 우버 서비스 아시지요? 알죠. 예. 그리고 차량 공유 앱.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면 에어비앤비 뭐 이런 식으로 모바일 기술이 조금 더 생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걸 개인에게 맞춤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네.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면 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평가 같은 것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만한, 우리 사실 굉장히 그런 문화 있잖아요.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 네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든가요? 일단 한국 기업의 장단점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왜 스타트업이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두 분야를 나눠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점은 언어나 문화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일단 꼽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맥을 쌓으려고 해도 뭐 말이 잘 통한다거나 뭐 공통적인 문화 관심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보시고요. 네. 아무래도 강점은 한국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기반이 좀 많이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 체험?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생태계가 좀 다 이제 왜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에서 뭐 네. 으쌰으쌰하는데 잘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한번 있었으니까. 실패하면 다시 네. 재기하기 어려운? 네, 재계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예컨대 예. 스타트업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나 하드웨어, 특히 하드웨어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보는데요. 네. 실패했을 때 재창업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구글에 들어간다거나 뭐 MS에 네. 들어간다거나 그런 재취업이 일어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기업의 숫자가 매우 적기도 할 뿐더러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많이 힘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네. 많이 힘들고요.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전 M&A를 많이 인수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수합병 문화가 많이 없어 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뭐 작은 기업의 특출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빨리 인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쟁사에 비해서 좀 처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뭐 거의 이제 특정 산업 분야들이 뭐 독점이나 과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인수합병을 통한 뭐 경쟁력 강화 이런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타트업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네. 힘들더라도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구글에 팔렸어라는 게 거기서는 훈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다른 벤처를 세웠어. 이런 성공 신화를 많이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린 참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구글 네스트 같은 경우만 해도 구글도 큰 돈을 주고 우리 네. 돈으로 샀죠. 거의 뭐 3조에 예. 가까운 돈을 현금을 주고 뭐 사들이고 또 창업자들은 다시 뭐 재투자를 해서 또 다른 기술을 네. 개발하고 그런 선순환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그런 생태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네. 좀 가장 안타깝다는 지적들을 하셨고요. 저도 아쉬워요. 현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였어요? 현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학교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학교요. 예, 네.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고 팀 드레이퍼라고 그 뭐 중국 바이두나 그 스카이프 앱, 뭐 네. 핫메일 이런 성공한 서비스에 투자를 잘 이끌어가지고 좀 유명한 벤처 투자자가 된 분이 세운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산업 트렌드에 딱 맞춰가지고 그 창업을 하려는 그 사람들한테만 맞춤한 교육을 잘 괜찮네요. 시켜주고, 네. 예. 그다음에 그 분위기, 우리 같은 그런 학교 분위기가 아니라 네. 그 창업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편하게 1대1로 만나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창업 보육 기관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생태계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또 성공한 그렇죠. 케이스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네. 뭐 사회 그 한원의 일원으로 다시 가서 강사로 일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거기는 커리큘럼을 일주일치 이전 거는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네. 언제든지 학생들도 커리큘럼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생생경제 곧이어 3부에서는요.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 바로 연결을 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